시간은 아직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자리가 다 차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한테 양해 구하면 되죠. 괜찮겠죠?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마당의 주제는 크게 보면 보이차의 역사, 그리고 조금 좁혀서 시작을 하면 근대 및 현대 보이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및 근대의 보이차를 시작하기 전에 전근대의 보이차를 하는 사이에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야기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먼저 보이차의 전근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남성에 봉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황봉자에 경사경자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 홍칭이라는 지역에 가면 3200년을 살아온 차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나무가 현재로서는 살아있는 차나무 가운데서 확인된 바로는 수령이 가장 많은 나이 든 차나무입니다. 이 차나무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차나무는 자연에서 저절로 자라온 야생형이 아니라 그 3200년 전에 누군가가 재배한 차나무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종류의 차나무로 어떠한 종류의 차든 간에 만들었던 세월이 이미 3000년을 훌쩍 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차나무를 가지고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두 갈래의 문헌을 통해서도 전근대 보이차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중국 한족들이 남겨놓은 문헌입니다. 둘째로는 그 지역에서 실제 보이차를 심고 기르고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운용했던 민족들이 스스로 남겨놓은 문헌들입니다. 두 갈래의 문헌 가운데에서 중국 즉 한족들이 남겨놓은 문헌을 따를 때 보이차는 서주시대 때, 즉 춘추 전국시대보다 좀 이른 시기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즉 봉경 지역에 남아있는 차나무의 수령과 보이차의 역사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차의 역사는 시작은 서주시대 때, 그리고 보이차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하나의 생산품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그 생산이 한족이 관련하던 대륙의 영역에서 이미 생산이 이루어지던 시기, 이 시기를 대략 서한시대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상업적으로 이미 여러 곳에 판매되고 또 거래가 되고 하던 것은 당나라로,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 유명해진 이름을 얻은 것은 명나라로, 그리고 가장 전성기에 이르렀던 것은 청나라 때로. 이렇게 이제 중국 한족의 문헌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줄여서 말하기를 이제 보이차는 시어 서주하고 서주에서 시작하고 산어 서안, 서안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시기에 들어서,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빠진 게 있다면은 삼국시대 때 그것이 여러 곳으로 전해지고 전어 삼국하고, 그리고 상어 강조하고 득명 명하고 성어 청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쇠퇴기 일종의
쇠퇴기를 민국식으로 적습니다. 1911년에 신혁명으로 시작한 중화민국의 시기를 쇠고란 시기, 현대에 와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할 시기, 이렇게 이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서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경 정도 전이니까 어쨌든 이보다 한족이 인식하기에도 이 시기에는 보이차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그 지역의 역사적 주체들이었던 오늘날 남아있는 운남의 대리에 살고 있는 그 바이족의 백만 역사라든가 또 일부 지역의 남만 야사라든가 이런 데 보거나 또는 일부 지역, 베트남 지역에서 운남 지역에 살다가 베트남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리국 시기에 한이족, 지금 한이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지금도 베트남 북부의 원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기술했던 역사서에서도 역시 이제 나오는데요. 대략 보이차의 음용, 재배 등의 시작기를 대략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전 3000년경부터 보이차는 이미 나타났고 생활 속에 들어왔던 걸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보다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서한시대에 이렇게 생산이 됐던 것은 자기들이 관장하는 역사적, 영토적 범위 하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된 이후에 왜 사천 지역 같은 데서 가만 보니까 이미 길이 개척돼 가지고 보이차가 저 멀리 아랍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 사서 아랍까지 나르는 상업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중간중간 어디에선가 비슷한 찻잎을 갖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랍까지 갖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인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게 한나라 때입니다. 바로 장건이 개척했던 그 길, 장건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표현하죠. 실크로드는 엄밀하게 비단길이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좀 더 인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기마민족 서부 개척로입니다. 기마민족 서부 개척로를 군사적으로 확인을 하고 영토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 한나라 장건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이르러서 무역이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행하는 차는 아니었어요. 유행하는 차는 당나라 때 와서 이루어집니다. 유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나라 때 처음으로 중국에서 과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그 이전에는 문벌이라든가 배경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인재를 선발하는 당나라의 당태종 이세민의 정책 이후로 과거가 전반화되면서 당송시대까지 이게 과거가 이어져 옵니다. 이때 과거를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심함도 풀어야 되고 집중을 깨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밥을 안 먹으니 체력이 없어 공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밥을 먹으니 졸려서 환장하겠고 그럴 때 등장한 유행한 사물이 차였습니다. 그때 두 가지 차가 당나라, 송나라 때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에게 유행을 했습니다. 하나가 녹차고 하나가 보이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려진 보이차의 이름은 운남을 가리키는 현대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전차라고 불렀어요. 즉 운남 지역 차라고 불렀어요. 보이차라고 아직은 불리지 않았어요. 보이차라고 불리는 것은 송말에 와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송말에 왔을 때 보이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족들은 왜 보이차라고 부르느냐? 보이라는 땅에서 이 차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거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 지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차 해서 보이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지명은 원래 우리가 마시는 보이차에서부터 지명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바이족들에게 있어서 보이라는 이름은 불에라고 불렸고 불에는 물을 막는 댐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니고요.
프레라는 것은 떡차라는 의미예요. 즉 떡처럼 생긴 차, 떡처럼 생긴 차를 주로 다루는 곳, 그곳을 자기들은 그 떡시장이나 떡차시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떡차시장, 구례시장, 구례가 마침내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오이라고 표기가 된 거죠. 근데 한족들은 그 지명을 가지고 차이점이 생겼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주체가 되는 소수민족들은 아니 우리가 원래 만들던 떡차에서부터 지명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떡차로부터 오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 원전인 것이죠. 아무튼 이때 이렇게 이제 운남차라는 이름에서 오이차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오이차라는 이름으로 자기 그 정의를 실현한 것은 명나라 때 이뤘습니다. 명나라 때 이르게 되면서 명나라 주원장이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영역 하에서 운남과 사천, 지금의 방서 일대를 제외하고 전체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덩어리차의 생산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명나라 주원장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덩어리차를 못 만들게 하고 입차만 만들게 했다고 하지만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천, 즉 1950년까지 칸문이라 불리던 거대한 나라가 있던 지역입니다. 사천, 운남, 서장 일대, 광서 일대, 미얀마 북부 일대는 예외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덩어리차가 생산됐어요. 이 덩어리차가 생산되는 유일한 차로 남게 되자 명나라 때에는 더욱더 특수한 차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판매되고 거래되고 생산되는 양은 당나라 시기보다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청나라 때 오게 되면서 이 생산량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전근대의 오이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이차의 전근대 역사를 간략하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이차가 뿌리가 매우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이차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도 오이차 차나무는 한 번도 특별하게 멸종되거나 한 번도 특별하게 병이 크게 들어서 사라지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현대 사회에 여러분 닭을 아시죠? 닭이나 돼지가 과거에 그렇게 구제역이 걸려서 심하게 멸종되거나 한꺼번에 다 사라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되죠. 왜? 닭장에 넣어서 알을 받아내거나 고기를 얻어내는 대개의 닭들이 한 목적 한 종이었어요. 일목적 일종이었어요. 일목적 일종일 때는 상대적으로 변종도 막고 이러겠죠. 한 번 병이 걸리면 전부 다 죽는 거죠. 돼지도 닭도. 그걸 방지하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이 프랑스의 포도주죠. 유럽의 포도주죠. 유럽의 포도주는 포도 종류가 많거든요. 한 종류가 설령 까베르네 소비뇽이 병이 든다 하더라도 뿌띠베르토가 남아있고 또는 진판델이 남아있고 해서 계속 또 이어지긴 하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 오면은 한 목적 한 종을 남기는 버릇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먹을 걸 자기가 없애는 중이 가죠. 지난 그저께 제가 바나나를 얘기 들었어. 무스라고 불리는 무사라고 불리는 그 타초의 변종인 바나나가 야생종에서 현대종으로 바뀌면서 20년마다 한 번씩 멸종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개발될 정도 없는데 캐번디시가 완전히 멸종될 시기에 왔거든요. 근데 오이차의 차나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양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이 오이차 역사를 길게 해왔고 또 오이차의 종류의 다양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드는 보르도 지역, 주로 만드는 보르도 지역의 와인이 다르고 또 그리고 산조베르로 만드는 이태리 와인이 풍미가 다르고 진판델로 만드는 또 다른 종류가 독일의 와인을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은 생산지구에서 다양한 차종을 유지한 곳이 또한 오이차 역사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위험한 짓을 좀 하고 있어요. 단일 목적 오이차를 위한 단일 종의 오이차를 심기를 하면
짓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일종으로 하더라도 닭들이 폐사를 하고 돼지가 폐사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설정한 환경 속에서 무조건 어느 지역에서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데 욕심이 있는 거죠. 보이차도 약간 지금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진짜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이차의 차나무의 종류가 1100여 종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700여 종 이상이 재배종이기 때문입니다. 700여 종 가운데에서 단 3종류가 현재 전체 보이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성이 지금 있는 거죠. 나머지 상당수의 보이차는 몇몇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누구도 따지 않고 있거나 야생 파초처럼 야생 바나나처럼 누구도 이미 식용으로 쓰지 않고 있거나 할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위험하죠. 아무튼 전근대부터 보이차는 이렇게 길게 역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 보이차를 한번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보이차는 전근대, 근대죠. 근대 보이차 그리고 현대 보이차로 이었을 때 전근대 및 근대 보이차를 크게 보면은 혹급 보이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급 보이로 볼 수 있는데 이 혹급 보이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는 방호입니다. 방호 보이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호 보이차의 시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요 시기는 대략 1800년대 후반 1870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870년대 이전에는 혹급 보이차라고 하는 것이 다 방호급 보이차입니다. 1870년대 이후, 즉 광서제가 1875년에 황제가 되죠. 요 시기 이후의 보이차는 상호급 보이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호급 보이차라고 부르는 것은 이 상호급 보이차 이후의 보이차를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상업자본이 생산자본을, 농업자본을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마방들이 돌아다녔죠. 자막오도상에서 마방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느 마방의 차, 어느 마방의 차 이런 식으로 차의 이름이 붙여졌던 거죠. 누가 생산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현화 마방의 차냐, 외산 마방의 차냐, 그 다음에 영희 마방의 차냐, 기주 마방의 차냐, 합경 마방의 차냐, 어느 마방의 차이냐에 따라서 차의 이름이 결정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하관방, 영창방이라고 합니다. 영창방의 차, 희주방의 차, 그다음 외산방의 차, 동현화방의 차 이런 차들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마방들이 상호를 이끌어가는 시기에 혹급 보이차는 현재 단 한 편이 중국 고궁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860년경에 청나라 왕실로 진공되었던 강호동시 머리만한 인두공차, 여기 3층에 가면 그만한 크기의 1975년이라고 쓰여있는 실질적으로는 1972년에서 70년 사이에 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차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방호급 시기의 차입니다. 나머지는 남아있는 걸 확인할 길이 없고요. 단 방호급 시기에 생산되었던 차 부산물 내지 차 변형물인 차고, 차를 17가지 차엽을 17가지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청처럼 액기스로 만들어서 붙여서 덩어리로 만들었던 이 차고, 그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차고가 1600년대 차고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혹급 차라고 그러면 바로 1870년대 이후의 차를 말합니다. 1870년대 초반에 20여 개의 개인 상업 차창이 등장합니다. 브랜드들이 20개 정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광서제 후기인 1890년경에 오게 되면 38개가 되는
차창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이제 생산자본이 자본을 축적해서 드디어 상업자본에게 자기의 이름을 넘기지 않고 OEM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브랜드를 걸고 생산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시기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급 시기에 차라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뭐 보건창호, 동흥호, 동경호, 정흥호, 송밍호, 걸리정호, 양빙호, 뭐 등등등, 홍창호 등 1930년대 이전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는 상호들이 점점 생겨나고 1930년경에 오게 되면은 아까 민국 시기에는 차가 쇠퇴했다 그랬죠. 차는 쇠퇴했지만 브랜드는 늘어났어요. 대략 60개가 넘는 브랜드로 이렇게 생겨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38개가 장사가 잘 되거든요. 너나 없이 다 세웠죠. 세우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됐죠. 엄밀하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 것은 중국 대륙 내에서만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보이차의 시장이 서양으로까지 넓어진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민국 시기가.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아랍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각각 브랜드가 생기면서 60개 브랜드가 생겨요. 이때 브랜드들이 대개 무슨 호, 동경호, 보건창호 또는 이제 호자 대신에 쓰는 것이 상스러울 상. 이 상업의 상자와 같은데요. 같은 글자인데 발음은 비슷하되 발음은 비슷하되 뜻을 좀 달리해서 인문적인 분위기를 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하관 차창에 전신이 되고 있는 뭐 영창상. 영창상은 전근대 중국에서 두 번째 부자였죠. 중국이 만약에 그 유럽 자본에 의해서 화폐 개혁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전 세계 첫 번째 아닌 두 번째 부자였죠. 물론 그 사이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어야 됐고 더군다나 문화혁명이 진행되지 않았어야 됐겠지만 아무튼 이제 바로 그런 어떤 그 상호들이 무슨 호를 쓰는데 통칭해서 호급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보이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때 보이차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찻잎을 따야겠죠. 적절한 찻잎을 따야겠죠. 적절한 찻잎을 따고 적절한 찻잎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그 가마솥을 이용해서 덮어내면서 푸른 빛을 빼야겠죠. 즉 엽록소와 수분의 제거 공정이 이루어지겠죠. 모든 살천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엽록소와 수분의 제거입니다. 모든 차는 첫 번째 공정이 엽록소와 수분의 제거, 발효의 조건주기, 발효를 멈추게 하기, 차를 안정화시키기, 이런 공정이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살청하기, 뭐 비비기, 또 뭐 풀기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근본적으로는 수분과 엽록소의 제거 공정, 발효의 조건, 발효 및 산화의 조건 주기, 그 발효 및 산화를 정지시키기, 단 정지시키지 않는 유일한 차가 보이차죠. 세월을 뜨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정에서 차를 따죠. 찻잎을 딸 때 적절한 잎이라는 기준이 6등급의 지금은 10등급인데요. 6등급의 차엽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6등급에 따라서 차엽의 크기에 따라서 차를 다 분류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차의 크기도 고려하고 그리고 차의 질도 고려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6등급은 시간의 표준이었어요. 처음에 그 모춘차, 그러니까 털이 있는, 우리로 치면은 청명 이전의 딴잎으로 만든 보이차. 그 다음에 그 고구 무렵에 나온 보이차, 소만 때에 나온 보이차. 그래서 조춘차, 그 다음에 춘중차, 춘미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춘미차는 소만차로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름이 오면 그걸 이수차, 두물차.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면은 그걸 이제 두 번째 변량자를 쓰거나 두이자를 써서 이춘차 또는 양춘차. 요렇게 이제 시기별로 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시기별로 6등급을 구분했고요. 그 체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이차 생산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살청을 하죠. 푸른빛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수분을 제거를 하고 비리기를 해서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굳이 햇빛에 말리는 쇠청을 쓴 건 아니에요. 쇠청도 자연 건조의 하나였어요. 쇠청 보이차를 원모차의 보이차를 재료로 쓰기 시작한 이 완전한 방정식은 1972년에 완성돼요. 그 이전까지는 쇠청 햇빛에 말린다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말린다. 즉 불을 주거나 전기를 주지 않을 뿐 자연 상태에서 실내에서 말려도 되고 실외에서 말려도 되고 자기 차창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또 주어진 찻잎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말렸어요. 우리 고추 말리는 거 생각하면 되죠. 고추를 말릴 때 지금은 양건과 화건이 두 가지가 있죠. 태양초, 태양에 말리는 것과 기계에 말리는 것. 그래서 양건과 불에 말리는 화건이 있죠. 과거에 불에 말리는 기계가 없을 때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꼭 양건만이 말리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고추는 그냥 말리면 되는 거였어요. 기계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태양빛에 말리는 것에 의미가 더 강화된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차에 독특한 제작 기법이 등장하는 어느 시기쯤에 와서 우리 쇠청이라는 개념이 공식으로 성립이 된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자연 건조를 시켰습니다. 자연 건조를 시킬 때 실내에서 많이 시키는가, 실외에서 많이 시키는가, 햇볕이 쨍쨍 날 때 주로 시키는가, 햇볕이 적을 때 많이 시키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 말리기를 한 상태에서 비비기를 한 번 더 해주는가, 이런 거에 의해서 과거의 이 혹급 보이차는 천차만별의 스펙트럼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의 완전 생차에 가까운 데서부터 오늘날의 완전 수차에 가까운 정도의 보이차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동일한 전근대 보이차이지만 예를 들어서 송빙호, 권리정호 이런 것은 완벽한 오늘날의 생차와 비슷한 보이차였어요. 그러나 홍태창, 홍창호, 즉 홍태창의 전신이 홍창호인데요. 일본 친구들이 쳐들어와 전쟁이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운남 지역에 있다가 태국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버렸죠. 그때 이후로 태국에 태자를 넣어서 홍창호가 홍태창호가 됐는데요. 아무튼 여기는 거의 특수한 기법을 써서 숙차에 가까운 보이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숙차는 아니에요. 숙차와 생차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예요. 숙차는 곧 모차고 생차는 곧 젊은 차를 가리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숙차는 별도의 기법으로 만든 차고 생차는 또 나름대로 별도의 기법으로 만든 게 생차가 되죠. 그러나 이것이 1972년 이전까지는 오래된 차는 생차고 그냥 묵힌 차는 숙차였어요. 즉 신차가 곧 생차고 노차가 곧 숙차였어요. 생숙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시기는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하게 되죠. 왜? 마방이 만들었을 때는 차는 그냥 만들어만 주면 돼요. 보이차면 돼요. 자기 브랜드를 걸었으니까 브랜드만의 특징이 있어야죠. 우리 거는 조금 녹차에 가깝다. 아니야? 우리 거는 조금 수차에 가깝다. 이런 어떤 구분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차는 잎이 조금 두텁다. 우리 차는 잎이 조금 얇다. 다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근대 및 전근대의 혹급차의 시기입니다.
호급차의 시기는 1949년 부터 1954년. 왜 5년간의 시기를 잡냐 그러면요, 공식적으로는 19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연도입니다. 그러나 1949년 운남은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운남 지역에 가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2004년 또는 2014년 개장년이죠. 이럴 때 뭘 했냐고, 무슨 현 성립 50주년, 무슨 현 성립 60주년 이런 행사를 했어요. 왜 사자에 다 걸려있느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완벽하게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되기 시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령이 미치는 시기는 1954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요 중간 1950년 말 51년까지는, 요 전까지는 한편으로는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자기들 땅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별도의 군주국가가 있었어요. 교정 일치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를 이루던 칸국이라고 불리던 그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전 세계 관심이 전부 한국으로 몰려 있을 때 중국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지역에 있던 칸국을 단 몇 개월 만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차츰 정리를 하면서 1954년 완벽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행정도 전부 다 이제 바꾸죠. 아무튼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5.2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 이후의 5.2차를, 이 시기 이후부터 1987년 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선언한 시기 이전까지의 5.2차를 크게 봐서 중차폐 5.2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3층에 내려가시면은 이런 포장지를 보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는 각양각색의 글자로 그냥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차자가 쓰이고, 그리고 바깥에 여러 가지 글씨가 쓰이고 다시 붉은 선으로 테두리가 지어지죠. 여기는 뭐 보통 평범하게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운남 칠자병차라고 쓰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생산창이나 무역 단위가 쓰이게 되죠. 이렇게 만드는 이제 포장지가 전체 모든 5.2차의 공식 포장지로 되고 이 외의 포장지를 쓸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바로 이 포장지를 중차폐 포장지라고 합니다. 활중차폐라고 합니다. 여기 8개의 중자가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차자는 뭐 가끔은 벽면 주사로 찍기도 하고, 뱀 같은 거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쪽으로 찍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자로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치자로 찍은 것이 등인 또는 황인이라고 불렀고, 쪽으로 찍은 것을 녹인이라고 불렀고, 벽면 주사로 찍은 것을 국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차폐. 나중에 와서는 인쇄를 하죠. 식용 인쇄물로 인쇄를 하죠. 그래서 인쇄하든 뭐 나중에 직접 찍었든 간에 어쨌든 중차폐예요. 이게 중차폐 밖에 운남 칠자병차가 반드시 명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창별로 조금씩은 달랐지만 운남 칠자병차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그 공식적인 생산을 관장하던 상부단인 운남 중국 토산축산진출구공사 운남성 차공사가 반드시 밑에 들어가야 돼요. 영어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테두리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이미 5.2차를 나름대로 표식화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크기라든가 중량 등을 전부 통제한 거예요. 이걸로. 모든 5.2차를 만들어서 할 때 뒷면에 심이 있죠. 이 심은 이 중차폐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범위 내에서 안에서 전체 두께의 3분의 1 이상을 남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규정이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일단 불합격이에요. 중차폐의 가운데는 중차폐의 그 5.2차의 뒷면에 심지 자국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경계 연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이 바깥 테두리는
바깥 테두리는 보이차를 일정한 두께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요 두께를 모자라면 중량이 안 된 걸로 봐요. 중량과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를 넘어갔을 때 357g이 넘어가는 걸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는 조금 더 넘어가는 차도 나오고 그래요. 이것에 미달하지 못하는 것은 1987년 이전엔 다 불량품이에요. 아니면 불량품이 아닌데 나중에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미리 시음한다고 조금씩 긁어먹은 거죠. 한 명이 긁어먹고 두 명이 긁어먹고 하다 보니까 원형이 파괴가 되고, 원형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원형을 맞추려고 또 긁어먹고, 그러다 보니 줄어들고, 더 이상 줄이기가 난감하니까 뒷면을 파서 먹고, 이 중차폐 뒤편을 파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뚝 쪼개가지고 털어먹고 끼워 넣으면 되죠. 내가 부러뜨린 게 아니라 원래 부러뜨린 것처럼 하면 되죠. 여러분들 혹시 부러진 보이차를 보시게 되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딱 부러뜨려서 탁 털어가지고 중간을 먹고 싹 끼워 놓으면 표도 안 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 대략 갖다가 그 습한 데에서 한 달만 두면 아물어요. 심지어. 일부러 부러뜨리기도 해요. 일부러 부러뜨려서 거기 아문 자국에서 나오는 그 것들을 긁어서 영주차라고 하기도 해요. 영주차의 3분의 1은 그렇게 나오는 가짜 영주차예요. 정말로 영주차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영주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중차폐 시기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중차폐 시기는 바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자와 쪽과 벽면 주사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던 시기의 보이차, 이 시기의 보이차를 인급차라고 합니다. 중차폐 시기의 전기에 해당되죠. 대략 1950년대 초반부터 1972, 3년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인급차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홍인이니 뭐 대녹인이니 녹인이니 뭐 이렇게 불리는 차들이 황인이니 대왕인이니 소왕인이라는 차들이 전부 이 시기에 형성된 차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1959년 대약진 시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약진 시기가 보다 좀 빨리 시작됐지만 대약진 시기에 들어오면서 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치자도 못 쓰게 합니다. 벽면주사도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인쇄물을 가지고, 식용 인쇄물을 가지고 단 그렇게 그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찍어요. 찍기는 찍는데 이미 과거의 생각 안에 그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 시기는 그냥 통칭 인급차 시기로 포함시킵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차들이 바로 하관 차창에서는 간체자라고 불리는 철병이 나왔었고요. 곤명 차창에서도 간체자라고 하는 철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명예 차창에서는 대남인이라고 불리는 차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과도기, 인급차의 후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차폐로 들어오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민영 차창이 다 정리가 돼야 되죠. 민영 차창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과거에 있던 유명한 브랜드들이 전부 일단 통폐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2차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차 통폐합은 1949년에 문서로만 이루어져요.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2차 통폐합은 54년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춘산, 늘 고민, 항춘산이라는 유명한 브랜드, 당시의 운남 지역에서는 가장 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브랜드를 고쳐서 1949년에 불해 차창이라고 바꿉니다. 그 부처불에다 바다불 패를 써서 불해 차창으로 이름을 바꿔요. 불해 차창이 54년에 다시 맹해 차창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맹해 차창이 탄생하는 거죠. 즉 구경 차창의 시기가 등장하는 거죠. 민영 차창이 전부 제거되죠. 68개가 전부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단 6개만 남겨놓습니다. 맹해차창, 곤명차창, 운남 안에서는요. 그 다음에 난간차창, 그 다음에 하관차창,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없는 그 관상차창, 그러니까 통칭 관상차창이라고 불렀다면서 성차사 지경이 곤명차창인데 곤명차창에 독립분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그 관상차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중에 임창 쪽에 하나의 구경차창을 써서 임창차창 6개 차창만 나와요. 전부 구경이죠. 그리고 그 구경 가운데서 몇 칸을 분담합니다. 그게 이제 대약진 시기예요. 대약진 시기는 무지막지한 시기예요. 정말 중국이 나름대로 풍요를 누리던 시기예요. 초기에는. 풍요를 얼마나 잘 누렸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산 꼭대기에 사는 한두 집 사는 사람들 빼고 나서는 밥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공식적인 공동체 식당 가서 무한정 먹으면 돼요. 무한리필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된 집단 농장, 집단 공장, 합작사 등에서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저녁도 무한이에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빨래도 안 하고 잘 수 있어요. 빨래 다 해줘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전 국민을 단일한 통제에 묶어놓으니까 발생하는 역시 단순한 문제가 발생해요. 동물은 병이 들어서 죽듯이, 식물도 전염병이 들어서 죽듯이, TR4라고 하는 병이 들어가 지금 현재 대략 바나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바나나 20%밖에 안 남았죠. 예전에 여러분 대만 가면은 망고 주스가 대표 주스가 아니라 바나나 주스가 대표 주스였어요. 제가 1980년에 처음 갔을 때 망고 주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다 바나나 주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 주스를 대만에서는 거의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만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대만에서는 이미 캐벤디시 종이 전부 다 멸종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단일화시키면 안 되는데, 문화혁명, 대약진 시기에 단일화를 시키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대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집에 밥할 필요가 없으니까, 취사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밥도 해주는데 취사도 필요 없잖아요. 싹 끌고 갔죠. 수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갖고 왔죠. 흉년은 왔죠. 자생력은 떨어졌죠. 취사도구도 없죠. 샘물도 공동체 샘물을 깊이 파서 자기 수자원도 부족하죠. 그때 무려 공식 통계로는 3,500만 명이 죽었고요. 비공식 통계로는 9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대약진 시기인데요. 아무튼 단일화시키는 건 어디에서든 위험해요. 표준화시킨다, 규격화시킨다, 개성을 무시한다. 이것이 잘 됐으면 현대 독점 자본주의들이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을까요? 그렇게 하다 망한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일한 시스템으로 만들던 노키아,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모토로라 다 망했죠. 오직 단일 표준 기술로만 생산하고 망한 거죠. 그래서 단일화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요. 아무튼 단일화를 시킵니다. 단일화를 시켜서 운남 지역에 6개, 비운남 지역에 2개를 남겨놓습니다. 중경차창, 산성차창 이렇게 2개를 남겨놓고 보이차는 거기서 생산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통제를 해오다가 대약진이 실패로 끝나버렸죠. 64년. 대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62년에 끝났지만 정비를 하면서 과도기를 열어준 거예요. 과도기를 열어준 거예요. 이때 생산된 보이차의 양이 가장 적습니다. 이때 생산된 보이차의 품질 표준이 가장 엉망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보이차를 만들기도 귀찮고 만드는 것이 힘도 들고 해서 도망들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거꾸로 사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미얀마 북부지대로 도망간 사람들로부터 차를 사오고 그걸 갖고 누르고 그 변경차가 왕성해지는 시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체자와 하관차창 간체자와 이후에 번체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번체자는 바로 이후를 상징하는 차인데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게 간체자는
찻잎도 대충 가져와서 빨리 찍어야죠. 뭐 귀찮은데. 소련제 압력기로 3톤의 압력을 쪼가 찍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도 끈을 갖고 쪼개야 되는 게 간혹 나와요. 더군다나 이 시기 대약진 초기에 만들었던 미술자 철병이라는 본명차창이 생산된 그 많은 분들이 명예차창 알고 계시는데 차가 있어요. 그건 끌로도 안 쪼개져요. 살상무기예요. 물론 머리를 때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절도할 정도고, 쪼개서 미생물 검사를 진행했더니 미생물이 하나도 안 살아남았어요. 화석화된 거죠. 이런 차도 생겼습니다. 한 15분 쉬고 할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잠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54년 이전까지는 대략 6등급 시기별로 차엽을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차엽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적정한 정도의 찻잎을 조금 크든 조금 작든 간에 채엽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기에 채엽했냐가 차엽의 성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가장 앞에 딴 걸로는 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녹차를 만들게 되겠죠. 보이차의 산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병차랑 구분을 하실 때 덩어리 쪄놓은 병차고 풀어놓으면 산차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병차는 증기를 주되 그 증기의 온도가 내부에 있는 미생물들을 살상하지 않는 정도에서 줘서 덩어리를 쥐어서 계속 후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병차입니다. 전차도 마찬가지고 타차도 마찬가지예요. 산차는 엄밀한 의미의 산차와 넓은 의미의 산차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산차는 보이차를 덩어리 짓기 전에 재료를 잃어서도 모차라 그러는데요. 그 모차도 산차로 부를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의 완성된 산차는 한 번 멸균을 해야 돼요. 한 번 마지막으로 멸균 작업이 포함돼요. 멸균을 하지 않는 산차는 엄밀한 의미의 산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중보인이, 궁정보인이, 춘천보인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산차로서 그런 것들은 다 멸균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균 처리한 차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만들게 되고, 봄 끝에 나는 차들, 봄의 끝머리에 대략 보고 지나서 소만 무렵에 채엽한 차들을 가지고 병차를 만들어요. 이게 병차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해요. 엄밀하게 그 시기의 것이 아닌 더 빠른 시기의 것을 따가지고 좋은 차라고 하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어떤 특징, 차가 자라기는 충분히 자랐으나 꺾이기 직전 정도의 딴 차가 아닌, 아직까지 차탄닌, 즉 차소의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차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함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상태에서 딴 그 차, 춘미차를 가지고 보통 병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6등급을 만들었었는데 1954년 대약진이 시작되면 좀 달라져요. 대약진이 시작되고 생산량을 계속 늘리기를 강조할 때, 그때 따온 차가 품질을 보고 판단하면 어렵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심사관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얼마든지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중앙에서, 특히 중국 농산물, 축산물 관리를 전체하고 있는 운남성의 분공사인 차약 분공사에서 그걸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꼼짝 못하는 표준, 잎의 크기만 가지고 표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10등급 차엽은 차잎의 품질이 아니라 차잎의 크기예요. 차잎이 작으면 1급, 크면 10급, 그거 더 크면 그 뭐에 수매 안 받는 거죠. 모든 농민들은 그렇게 한국의 과거에 담배 농사를 짓던 분들처럼 전부 국가에 팔아야 돼요. 다 말려가지고 무게당 팔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무게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농민 개인은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많이 생산해도
밥 먹고 애 학교 보내고 자면 그만입니다. 많이 안 해도 그만인데 문제는 이 전체 할당량이 내려온다는 거죠. 어느 집단 농장, 예를 들어서 운남에서 경홍 지역에서 호랑산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동풍농장 뭐 이럽니다. 그 동풍농장 1농장은 그 파초농장이고 2농장은 사상수농장이고 3농장은 차농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할당량이 내려오는데 할당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죠? 줄기도 집어넣는 거고 잎도 그냥 그냥 좀 섞어서 집어넣고 그래서 이 시기부터 나온 차는 그 이전 시기에 나온 차보다 못하고 그 이후에 나온 차보다도 훨씬 못해요. 소위 말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붉은 도장을 찍고 나오는 홍인이라고 하는 차에 대해서도 1954년을 기준으로 후기홍인과 조기홍인을 나눠요. 조기홍인은 품질이 좋아요. 차같이 만들었으니까요. 후기홍인은 뭐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막은 거예요. 할당량을 채운 거예요. 실제로 시중에서도 포장지가 다 완전하다고 봤을 때 가격 차이가 3배가 나는 거죠. 1954년 이전에 조기홍인은 현재 한 편에 1억 5천만 원 합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여러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 하시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내려서 3,5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생산된 차는 한 4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떨어져서 한 1,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예요. 한 편에.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잃어버린 홍인이에요. 그리고 이 홍인이라고 불리는 차들은 원래 존재하지 않던 차예요. 중차폐에 붉은 도장을 찍었다. 이 찍은 것은 맞아요. 홍인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홍인은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상에 보는 홍인과 맹해차창 홍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수입해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수출 체계가 안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차의 주요 소비지가 홍콩과 대만 등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였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을 우리와 함께 주계장막이라고 부르면서 무역도 하지 못하고 내부 수단도 못하는 시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미얀마를 경유해서 이렇게 태국과 캄보디아 등을 경유해서 제3지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될 수 있는 모든 글자를 제거해야 되고 모든 표식을 제거해야 돼요. 1차 바깥에 포장지 없애야 돼요. 두 번째 안에 칠자병자 소개문 들어있는 레일이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차 안에 묻어져 있는 그 뭐 중국 어디 출품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싹 없애고 가져갈 수밖에 없죠. 가져갔는데 그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원래 홍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재인쇄를 해서 그 포장을 다시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홍인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홍인 포장지는 중국에서 원래 포장했던 포장지가 아니에요. 그런 포장지의 홍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것은 딱 4편밖에 안 남아있어요. 원래 맹해차창에서 했어요. 그건 전부 30억 넘어요. 보통이니까요. 단 4개예요. 우리로 치면은, 인구 비례로 우리로 치면은, 0.04개 남아있는 거예요. 0.12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30분의 1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많고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대약진 시기에 맞춰서 형식 위주의 등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등급제를 지금 폐지하려고 1987년 이후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어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숙차 부분에서 이제 겨우 정착을 좀 시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운남농대의 주원걸 교수예요. 그분은 다른 거는 보이차에 대한 공부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두 가지 면에서 보이차에 대한 공부가 아주 커요. 첫째, 보이차의 미생물에 관련된 그 연구, 특히 숙차에 생차는 그거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연구, 그리고 숙차와 관련돼서 보이차의 신표준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 이미 제안을
작년 10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그 표준을 제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창립만 땄어요. 이게 갈대잎 비슷해서 넓이만 비슷한 거 다 수매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 시기에 차를 열어보면 차가 얼룩덜룩해요. 누리띠한 거, 희수무리한 거, 검은티티한 거, 카키색을 띈 거, 잎이 엉망이에요. 동일한 크기를 적용했을 뿐 실제로 그 차협의 표준에 도달했는가 아닌가는 뭐 검토사항도 아니었던 거예요. 집단 농장으로서의 표준만 채우면 됐던, 할당량만 채우면 됐던 거죠. 이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차폐는 정착이 돼 가요.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해서 안 되겠으니까 뭔가 신기술을 개발하려고 애를 써요. 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1965년 대약진이 실패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보이차의 숙차의 미생물의 신고합이에요. 아, 전통차로 옛날처럼 그렇게 숙차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대량 생산할 수 있겠다 해서 가만히 보니까 광동 지역에서 그렇게 흑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65년부터 인력을 파견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본명차창이 67년에 시도를 해봐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명예차창이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해봐요. 안 돼요. 마침내 이제 그 70년대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반차창에 한번 해봅니다. 또 안 돼요. 다시 결국은 명예차창을 불러요. 명예차창이 72년에 그 기술을 모이차에 적용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72년, 73년 이후에 모이 숙차라는 개념의 숙차예요. 그 전까지는 숙차가 꼭 노차였죠. 이제는 숙차가 노차가 아니라 새로운 이렇게 더미를 지어서 물을 뿌려주면은 그 안에 있던 그 탄닌들이 발열을 해요. 발열을 하고 당분이 또한 거기서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안에서 막 열이 막 발생을 해요. 그 열이 발생할 때 좀 뒤집어져요. 그렇게 해서 조기 숙성 발효를 시키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차를 악퇴 보이차라고 합니다. 악퇴 숙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1972년부터 73년 사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중차폐가 완전히 안정이 돼가지고 관리 체계가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뭐냐? 이때까지는 붉은 도자, 녹색 도자, 녹인 또는 암인이라고 그러고요. 황인 또는 등인이라고 그러는 그런 차만 있다가 그냥 어느 차창 이러다가 이때 오면은 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4자리로 된 번호를 부여하거나 산차의 경우에는 5자리로 된 번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1년 번호를 가지고 차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번호가 주어지면 같은 계통의 차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제 작업이 72년부터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부터의 시기를 인급 시기라고 그러지 않고 바로 번호급 시기의 보이차라고 해요. 앞에는 인급 시기라고 했죠. 같은 중차폐 시기인데 이때는 인급 시기, 이때는 번호급 시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572, 7532, 7542, 7663, 뭐 7672, 7643, 7432 등 대략 표준이 요 시기 87년까지 이전까지 요 시기에 표준으로 세워진 것이 한 40여 종의 그 표준 번호가 세워져요. 표준 번호가 세워지는데 이 표준 번호를 어떻게 세우느냐? 표준 번호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통 이게 앞에 건 대표 연대를 말하고 두 자리는 가운데는 차역 크기를 말하고 세 번째는 차역 크기를 말하고 네 번째는 차창을 말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화산 차창이라는 데서 싱가포르 차창에서 배우러 왔다가 누군가가 메모를 해가지고 남긴 메모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메모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생산량, 재고 등 4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542 해놓고 나서는 거기다가 이제 뭐 7호는 대표 연도 뭐 이렇게 메모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메모가 유일한 해석의 근거가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는 공식적으로 7542는 75년을 대표 허가 연도로 해서 표준 연도로 해서 4급의 그 차역을 위주로 해서 이 명예차창에서 만들었다. 1. 본명차창에서 만들었다. 본명차창에서 만들었는데 산이 나오거든요.
하관 차창이 3이라고 그러는데 하관 차창이 만들었는데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차창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공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메모지를 제가 한 복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렇할 텐데요. 게을러가지고. 어떤 관리 체계가 번호급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 체계가 정착이 돼서 공식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밀수였다는 얘기죠. 밀수출이었다는 얘기죠. 이제 공식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번호도 없이 뭐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껍데기 뺏겨가지고 밀수출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이때는 공식 수출을 하는데 공식 수출을 하지만 홍콩과 대만과 싱가포르는 여전히 밀수입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72년부터는 그런 새로운 차의 시대가 열려지고요.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또는 대만, 홍콩 등의 사회에서 볼동차라 그러면 이 시기의 차를 말합니다. 이제는 이 시기의 차를 그 노차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 차도 그러면 뭐 사실은 노차라고 다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87년이면 벌써 30년 된 겁니다. 노차죠. 어쨌든 통칭 소비권에서 말하는 노차라고 여기를 말하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 이 노차들은 전부 수입이 돼서 보관된 건 다 동남아시아들이었죠. 중국 대륙에는 없었죠. 근데 중국 대륙에 갔더니 이런 차를 꺼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홍콩이나 대만에서 가져왔거나 다시 가져왔거나 아니면 가짜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됐었고요. 이 시기에 있었던 차가 중국 내륙에 안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단, 포장지 없어요. 안에 내표 없어요. 내비 없어요. 왜? 내부 소비용이니까 이런 수출입 체계가 적용된 이 포장 시스템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돈 들여가면서. 내수용이라 그래요. 그런 걸. 그 다음에 그 변경에 사는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차를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품질은 최대한 좋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싸게 공급하는 차를 만들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종이 한 장이 엄청나게 비싸던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때 수출 체계에 정착된 설명표, 일부 포장지 등이 전부 미제종이에요. 후반을 통해서 미제종이를 가져왔던 거예요. 미제종이를 쓰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거를 수출하지 않는 내수용에 썼겠어요? 썼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차들이 중국 내륙에도 남아있지 않는 건 아니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어보고 입으로 판단하지 않는 상태. 포장지가 있다고 해서 나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87년 이전 차들. 87년이 이제 됩니다. 등소평이 권력을 잡고 집단 농장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없애갑니다. 문화혁명의 잔재를 없애가고 민영화를 시도하지만 완벽하게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모택동을 비판하고 민영화를 시도하면서도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등소평은 확실하게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되겠죠.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향은 민영화였지만 속도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민영화를 허용하지 않는 선에 있던 것이 당시 등소평 지도부의 입장이었어요. 공산당들은 늘 생각합니다. 속도 유지, 방향 유지. 방향 유지, 민영화 맞습니다. 속도 유지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민영화를 해도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요. 그러면서 이들을 전부 관리했던 성차사의 감독 직원들을 다 철수를 해요. 보면 한 차창에 30명 이상의 성차사, 운남선 차협 공공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공산당 소조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완장치고 달아다니면서 모든 걸 통제했었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본명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진짠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987년에 처음으로 맹해차창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하관차창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하관차창에서 학이 하나 소나무 밑에 학이 싹 그려진 거를 포장지를 해가지고 신포장지를 내밀어요. 맹해차창은 그 산 위에다가 그 나무 큰 걸, 차나무 큰 걸 하나 인쇄해가지고 내밀어요. 이른바 롯데수라고 불러요. 송화폐라고 불러요. 내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직영차창이었던 본명차창이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운남 그 명예차창 성당석이 하관차창 성당석이 다 징계당하고 하면 돼요. 막 하라 그랬지 지금 하라 그랬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하라 그래. 하라 그러니까 했습니다. 언제 지금이라고 앞에 붙어있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과도기가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시도를 해봐요. 94년이 되면 완전히 민영화를 시키고 새로운 포장지가 아니면 생산 못하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에 명예차창이 두 번 시도를 하죠. 녹대수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리고 91년에 다시 시도를 해요. 그래서 92년에 날벼락을 맞아요. 가을에. 93년에 생산 안 해요. 94년 하반기에 다시 생산을 해요. 그건 가만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때부터 좀 생산했는데 그 이전 91년에 자기들 나라들 표준 생산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요. 가운데다 큰 대자로 새긴 그 데이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녹대수는 사라지지만 어쨌든 민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87년부터 차츰차츰 94년에 완전하게 민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94년에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들어서 그 성차사의 직영 공장이었던 공명차창을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계들을 다시 명예차창과 하관차창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국영화를 없애가는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국영지대가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신표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그 이후 들어서는 너무 다양한 차창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모의차를 누군가가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이것만큼 돈벌이가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악한 생각을 한 거죠. 생산량을 가만 계산해 보니까 금본위로 은행을 열 수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양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를 띄웠다가 저기를 띄웠다가 저기를 띄웠다가 여기를 띄웠다가 여기 띄우면서 죽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봉우리를 만들면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도들이 상업화 이후에 진행됩니다. 현대보이차입니다. 완전 현대보이차는 2000년부터 대략 시작됩니다. 2000년부터 중국 대륙의 보이차의 상업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이차를 먹는 인구는 아직 그렇게 안 늘었어요. 그러면서 보이차의 고향은 영무차산이다. 이우라고 불리는 차산이다. 이무든 영무든 우리 발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우라고 하는 발음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지역 차가 최고다. 그 지역 차의 가치는 앞으로 엄청나게 비싸다. 홍콩 봐라. 이게 100원짜리 갖고 가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만드는 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000배가 오르지 않냐. 그러면서 초기에 생겨나고 있는 자본을 끌어들여서 주식시장처럼 유가증권처럼 보이차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차의 가격은 2000년 대비 2006년에 무려 70배를 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누군가는 60배를 벌었겠죠. 누군가는 10배를 벌었겠죠. 2007년에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예상된 사고죠. 이 영무 차산은 이제 별 볼 일이 없다. 더 좋은 차산이 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흘려요. 홍콩 언론을 통해서, 대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려서 포위에 들어오게 하고 내부에서도 흘려요. 그러면서 보이차 시장에 냉각을 만들어버려요. 급속 냉각을 만들어버려요. 가격이 무려 10분의 1로 떨어지는 시기가 와요. 당시에 100원 했던 차가 5원도 안 하는 시기가 와요. 20분의 1로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돈 다 벌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각이 낮아졌죠. 그럴 때 다시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노반장이 어떻습니다. 호랑산이 어떻습니다 하면서 차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2007년부터. 그러니까 차각이 쌓였잖아요. 쌓이는 산에서 자기들이 이미 다 수매한 거예요. 대량 수매를 2007년, 8년에 한 거예요. 누구는 차값이 떨어져서 똥값이 됐을 때 누구는 그걸 사모아요. 초대량으로 사모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형 자본을 발생합니다. 한꺼번에 차를 한 달에 6조씩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값을 다시 올리는데 2006년에 값을 올렸던 것보다 3배 이상 끌어올려요.
2013년 표준으로 그렇게 끌어올려요. 2013년 차의 가격은 2007년 같은 시기 노반장 차의 가격에 비해서 무려 수십 배가 올라요. 시기가 왔죠. 또 해먹었죠. 위험하죠. 다시 냉각을 급격하게 시켰습니다. 2013년 말부터 2014년, 특히 14년에 이르기까지 7년 주기예요. 7년 정도 빼먹으면 다 빼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군가를 깡통을 만들고 자살을 하게 만들고 한 다음에 2014년 가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차를 사모으는 집단이 눈에 띄어요. 한 달에 3조씩 사모으는 집단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누군가의 지금 손에서 또 2021년을 기다리고 있겠죠. 2021년에 되면 누군가가 또 자살하겠죠. 그 이전에 시진핑 정권이 바로 잡아주기로 합니다. 아무튼 현대보이차는 그러한 장난의 금융의 파도 속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다양한 근거 없는 낭설이 정설이 되고 정설이 부정되고 거기에 상업화되어 있는 학자들이 동원되고 연구기관들이 동원돼서 한국에서도 더 이상 상업화되면 안 되는 법조인들이 법상배가 되고 언론인들이 언상배가 되고 학자들이 학상배가 되고 종교인들이 종상배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중국 보이차계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차류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100년 이상 발전시켜 놓은 보관과학을 보이차를 망가뜨리는 보관기술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죽이고 자기들의 신보이차를 바로 원래 만들어서 원래 만들 수 있는 차인 것처럼 또 광고를 합니다. 사실은 보이차를 찌죠. 쪄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모든 쓴맛은, 떫은 맛은 사라지고 단맛으로 바뀌죠. 쪄가지고 압제를 시키니까 그에 먹어도 달콤하고 맛있죠. 그 다음 불에 한 번 더 덮어버리죠. 뜨거운 불에 또는 경유를 하면서 훈제 비슷하게 이렇게, 훈제는 아니지만 뜨거운 바람에 한 번 더 세게 해버리죠. 그렇게 덥거나 뜨거운 바람을 쐬서 그런 차도 달콤하죠. 향기롭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차를 광고해서 가격을 엄청 올렸다가 뚝 떨어진 게 2007년이에요. 2007년 그렇게 망가뜨리고 나서 그런 차가 더 이상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다 팔아먹었으니까. 나머지는 쓰레기 되면 되잖아요. 자기들 그때부터 다시 쇠청쇠청해요. 햇빛에 말려야지, 햇빛에 말려야지. 햇빛에 말려야지. 그 다음에 어느 산지에서 나와야지. 그 다음에 오래된 차나무에서 따야지. 오래된 차나무에서 따면 좋은 차일까요? 오래된 차나무에 땄다는 얘기는 여러분 30년 산 소의 고기가 맛있으니까 3살밖에 안 된 소의 고기가 맛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더라도 80살 먹은 분이 짐을 잘 지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짐을 잘 집니다. 모든 생명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차수라고 불리는 순간 무슨 얘기죠? 못 먹는 차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백나무 잎으로 차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나무는 동백나무의 변종 아종입니다. 차이점은 1년에 16번에 해당되는 새잎을 냅니다. 최소한 12번의 새잎을 냅니다. 그런데 350년이 넘어가게 되면 1년에 새잎이 4번밖에 안 나옵니다. 700년이 넘어가면 1번밖에 안 나옵니다. 못 쓰는 차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광고를 통해서 고차수, 노차수, 신비감을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그걸로 만들지도 않아요. 6대 차산 차라고 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한 지역 차로 다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6대 차산 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3지역의 차로 6대 지역에 이름을 팔고 만든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유기농 차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농 차가 좋은 차일까요? 못 쓰는 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농이라는 얘기도 비료를 줬다는 얘기죠. 자연 비료를 줬다는 얘기죠. 원생태가 아니라 자연 비료를 줬다는 얘기는 참잎은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잎보다 채피보다도 그 아래로 1.5배 이상 뿌리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든 화학비료든 주게 되면은
잎이 유턴, 뿌리가 유턴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직접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유기농 차는 좋은 차일까요? 못 먹는 차라는 게 아니죠. 심지어 클럽이 생깁니다. 동호회가 생깁니다. 내가 직접 운남 가서 직접 만들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죠? 못 먹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사고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핸드폰인데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내 이름은 안 나오거든? 말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핸드폰보다가 아이폰에서 나오는 핸드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차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가서 직접 수거해서 그날저녁에 직접 만들었다고요? 좋은 차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껏 만들었다. 정성껏 만들어도 좋은데 아마추어 천재가 프로 골대가리를 못 따라갑니다. 현대의 사회는 그와 같은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잘못된 것과 성과들을 한꺼번에 부정해버리고 금융산업화에 힘입어서 언론을 이용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반성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반성이 그래도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가짜 보이차는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차 중에 단 한 편도 가짜 보이차는 없습니다. 품질 낮은 보이차가 있을 겁니다. 적절치 못한 보이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이후로 나온 마오따이 중에 가짜 마오따이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오따이 가짜가 있었죠. 왜? 비싼 수준이니까. 지금은 가짜 마오따이는 없습니다. 마오따이 가짜 공장을 전부 다 인정을 해가지고 마오따이 달게 해가지고 분공장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받으면서 10군데에서 생산하니까 원 마오따이 공장에서는 1년에 딱 20만 병이 생산돼요. 여러분 손에까지 오겠습니까? 공항에까지 가겠습니까? 단 분공장에 생산하죠. 진짜는 진짜예요. 어디서 나왔냐? 포장지에 따라서 품질이 다를 뿐이죠. 가격이 다를 뿐이죠. 20만 병 생산된 마오따이는 한 병에 아직도 최소한 80만 원. 근데 여러분이 20만 원 주고 공항에서 사시는 것은 분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가짜는 아닙니다. 먹으면 휘발유 맛이 막 나죠. 휘발유 맛이 막 향이 막 오는 것은 그것은 분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농향형, 장향형이라고 해서 원공장에서 나온 것은 약간의 누룩향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드신 것은 99.9% 분공장에서 나옵니다. 넌 먹어봤냐고요? 마지막 3주 이거에 대해 애프터 할까요? 아무튼 과거의 단점도 많았고요. 약점도 많았어요. 이것도 고쳐야겠죠. 차에 크기만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적용시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새로운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고쳐야 돼요. 크기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정말 그 4급짜리인데 품질은 너무 좋은 게 있고요. 1급 작은 아이들하고 땄는데 못 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제거할 연독소가 올라오지 않은 게 있어요. 연독소가 들어오지 않는 정도를 가지고 뭐라고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백호라는 겁니다. 백호. 흰털이 있다고. 무슨 얘기죠? 경차를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오히려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도치가 돼도 잘못 도치된 게 언론을 가지고 한번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얘기 드리는데요. 웰빙 시대가 우리의 건강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찾아보려고 하고 시중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금방 배가 터집니다. 먹지 않을 거 웬만하면 피해서 먹긴 하면 돼요. 안 먹을 걸 피하면 되지 먹을 좋은 거 찾아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좋은 걸 광고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걸 팔면 되니까. 나쁜 걸 먹지 말라고 광고하면 강의하는 거 외에는 돈 벌 방법이 없어요. 돈도 안 되는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금융자본에 의해서 왜곡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곡을 뚫고 진행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눈을 못 떴습니다. 소비자들이 거기에 우롱당했어요. 심지어 인터넷 사이트까지 그들이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 파워블로그라는 데가 있어요. 파워블로그들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현대 시대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이차의 긴 역사도 보고 또 근대와 현대의 상황도 좀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 중차폐의 포장지가 균일화됐다는 것은 문제지만 이 포장지보다 뒤에 나온 포장지들은 너무 예술적이에요. 단 이것이 왜 보이차의 포장지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이 10,000불일 때는 배시대,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20,000불이 되면은 합리화 효율을 추구한다고, 30,000불 이상 되면은 감각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합리에 기초하지 않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본 복지죠. 기본 복지에 기초하지 않는 합리화 효율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합리화 효율에 기초하지 않는 감각과 행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왜 이것이 보이차 포장지어야 되는 것도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과거에 이것은 단일화됐지만 설명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심직이 자국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무게를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 이상 되면 발효가 잘 안 되니까요. 그 이상이 되면 또 운반할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33kg의 외형 무게 한 상자당, 30kg의 내용 무게라는 것을 규정을 어기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뭐 300g짜리, 200g짜리, 450g짜리 별게 다 나와요. 물론 기념품으로 특수하게 나올 수 있지만 표준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준도 무너진 채 상업적으로 이쁘게 시각적 충격만 줘서 팔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중차폐가 줬던 이 크기는 매우 의미 있는, 적어도 5, 6년 이상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온 포장지예요. 이 포장지에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지만 적어도 30가지 이상의 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30가지의 과학이 단일화라는 약점 하나 때문에 폐기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점도 있죠. 그 다음에 신기술을 적용해서 다시 신기술을 또 왔는데요. 신기술이 오버되다 보니까 악퇴 숙체를 만들었잖아요. 조건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미생물이 들어간다예요. 어떤 물을 뿌렸느냐, 어떤 공기 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결정되겠죠. 물과 공기, 차엽 세 가지가 결국은, 물론 인간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하면 4대의 요소죠. 숙차의 품질을 결정하겠죠. 나중에 보관 기술에 의해서 또 결정되겠지만, 근데 나중에 오게 되면요,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악퇴를 안 해요. 아예 미생물을 주입해요. 미생물을 주입하는 기술이 나왔죠. 흑곡균이라는 미생물이 보이차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차에서는 장향이 난다. 황곡균이 들어가면 이 차에서는 난향이 난다. 난향은 난초에서 나는 게 아니고 장향은 장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향도 다르게 납니다. 그걸 미리 다 알고 맛을 계산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미생물을 투입하는 기술이 현재 개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어가야죠. 부분적으로 반성해야 되지만 또 재검토할 게 있지만 이어갈 부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더 이제 한 수가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가서 멸균을 해버려요. 보이차는 미생물 발효과학입니다. 이제 산화과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을 만든 것이 2008년 북경올림픽입니다. 북경올림픽을 대비해서 공식 음료로서 녹차 음료를 공급하려고 하고 또한 보이차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미생물을 없애버리는 한 걸음 들어간 짓도 했어요. 그럼 이제 산화발효차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산화발효야말로 진정한 전통 보이차의 복원이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누군가 돈을 뿌리는 거죠. 신문에 광고 주죠. 학자에게 돈 주고 연구비 지원하죠. 바로 광고 들어오죠. 연구 논문으로 보답하죠. 언론 홍보로서 바로 보답하죠. 수많은 미신들이 과학적 진보와 소비자의 밝은 눈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와 같은 안개를 뚫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안개를 뚫어야 되지 버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지상에서 인간이 찾아낸 먹을거리 중에서 누구에게 독이 되고 누구에게 약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음료가 차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상기가 돼서 늘 기운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려줘서 안정과 평온을 선사할 수 있는 삶을 또 보이차의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안개가 많이 껴있고 미신과 헛된 구호가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직도 마치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상관을 태우는 것과 동일한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빈대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빈대는 사실 알고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도태시켜 나갑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도태시켜 나가고 그들이 유일무이하다시피 한 단독 금융 대자본으로 성장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만든 틀에 의해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과학적 성과와 일정하게는 합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발효과학으로서의 보이차, 이 어떤 그 버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역사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중차 폐간에도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아니면 찍은 거구나, 약간 인쇄한 거구나. 종이는 다 한꺼번에 인쇄해서 도장만 찍은 거구나, 아니 파란 이거까지 차자까지 찍어온 거구나 보실 수가 있죠. 도장을 찍었으면 이전 거고, 인쇄했으면 이후 거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종이도 보면 옛날에 정말 미제종이 썼네, 반들반들한 그 유막지를 썼네. 그 이전에 이렇게 망문이 있는 재래식 그 안위성 한지를 썼네. 안위성 한지는 안위성에서 우남성까지 옮겨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포장지가 다 돈이었어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더 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홍미는 1억 5천만 원 합니다. 작년에 내려서 3,500만 원 합니다. 홍민 포장지는 아직까지도 1,500만 원에서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장지만 팔면 1,500만 원. 왜 포장지만 살까요? 딴 걸 포장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없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차를 버리지 않는 이상 보이차에 나갈 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보이차 역사를 이렇게 짧게, 특히 정글에서 짧게 말씀드린다는 게 말도 안 됩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나면 보이차 사도 그 자사사처럼 책으로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일정하게는 표국 상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집에서 보이차를 다 없애고 제가 보이차를 관련한 일에서 다 손을 떼지 않는 이상 제가 그러한 책을 쓴다면서 양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저는 기술했을지라도 그건 자격이 아직 없는 겁니다. 언젠가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제가 완벽하게 손을 뗐을 때는 제가 연구해온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해서 제가 한국 문화정품과 지유명차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 올도 없을 때 그렇게 책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전부 줄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